안녕하세요. 원주에 있는 물건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나와 있나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물건을 뭐 조건 설정 없이 검색하니까 235건이 나오고 있네요. 235건, 뭐 그리 많은 개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24일부터 2019년 1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아파트 22건, 주택 6건, 뭐 빌라 6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눈길을 끄는 건 재매각 사건이고 7,300만원 감정됐는데 3,577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2회 유찰이 됐네요.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좀 보게 되면 강원도 원주시 문마읍 동아리에 스마트 빌라 재가동 3층 301호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 채무자는 김땡땡 씨고요. 소유자는 누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딱 보시면 일단은 등기상에 보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증여돼서 넘어갔네요. 그래서 2017년도 5월 24일 그리고 보존 등기는 2017년도 3월 8일 그러니까 건물의 생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7년도 3월 8일에 보존 등기가 되면서 해당 건물은 좀 새 건물이구나 이거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도는 오피스텔 주거 이렇게 나왔는데요. 단독 다가구 3가구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빌라 느낌일 것 같아요. 근저당을 뭐 어디서 받았고 인지가 되고 개인한테 또 근저당이 추가적으로 됐고 가처분 넣게 돼 있고 근데 이 물건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 2017년도 7월 13일 근저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임차인을 바라봤을 때 전입신고가 없네요.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수 조건이죠. 근데 전입신고를 안 했고 점유만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대항력을 인정받더라도 보증금 50에 월 50 차임이 적은 관계로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될 거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항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천섭은 3에서 4개월 정도 단기 임차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집행관들이 현황조사 나갔을 때 내용이겠죠. 현황조사 안내문을 전달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을 고지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김천섭의 구두진술에 의한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임차인을 만났다는 뜻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사람은 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낙찰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명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하면서 느낀 것 중에 그냥 공실보다 사람이 있는 게 명도하기가 더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라고 인지를 하더라도 그 안에 내부에 짐이 있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게 좀 더 답답하니까 차라리 소유자가 있고 명도 대상자가 존재하는 게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좀 더 명도하기가 원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에 따라서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가 너무 두렵거나 싫다면 그런 것들을 좀 기피해서 공실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의 스타일에는 혹은 일 처리 과정에서 봤을 때는 거주자가 존재하고 점유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대항력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어쨌든 대항력이 있다면 뭐 그에 상응하는 제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혹은 뭐 재계약을 해 주거나 그 기간까지 살게 해 주거나 하면 되는 일이죠. 근데 대항력이 없는 친구들을 내보낼 때는 그때는 사람이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제 경험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봤을 때 누군가 3회차에 4,300만 원의 낙찰을 받네요. 감정가 대비 59%의 낙찰을 받았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후에 나죠. 2019년 7월 29일 날 나죠. 낙찰은 7월 22일 날 받았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낙찰 받고 나서 무조건 내게 아니라 낙찰 받고 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 기간까지가 일주일이 걸리고 그 사이에는 무언가 이해관계인에 얽혀 있거나 해당 경매 물건에 경매 사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매각 허가 결정이 났죠. 그로부터 또 일주일을 주고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을 내주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낙찰받고 2주라는 기간 동안 14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제가 잔금을 치고 싶어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가 받았던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에 뭔가 이의제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까지 났고 잔금 기일까지 잡혔는데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럼 미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을 재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김땡땡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분은 대금 지급 기한이 9월 6일까지인데 9월 6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잔금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럼 잔금 납부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4,300만 원에 낙찰받은 게 금액이 시세하고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무언가 명도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명도가 너무 심각해 보였거나 혹은 너무 두려웠거나 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임차인을 구할 능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내가 부동산을 차라리 취득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 당시에 최저 매각 가격이 3,577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입찰 보증금으로 350만 원 정도는 지불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포기하면서 손실을 본 거는 350만 원 정도 손실을 받겠죠. 그럼 이 돈을 포기할 만큼 두려운 존재가 뭐였을까? 이거는 좀 예측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건뿐 아니라 요 두 개의 물건인데 두 개가 동시에 낙찰이 됐고 동시에 미납이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4,500만 원 동일한 금액으로 받은,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같은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낙찰자 소유자는 아니죠. 낙찰 받았던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았던 것 같은데 두 개 다 미납을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무언가 방어 입찰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굳이 이런 물건에 방어 입찰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위치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스마일 빌라라는 빌라가 존재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지도로 보게 되면 원주시 문막읍에 소재하는 빌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문막 톨게이트고요. 이게 영동고속도로, 좀 더 지도를 줄여서 보면 여기가 원주 시내죠. 원주 시내에서 여주 방면으로 조금 이격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문막읍이라는 도시죠. 이쪽에 지금 현재 아파트들도 많죠.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고 톨게이트 앞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뭐 만도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만도 사원 아파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막이라는 도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소재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인력의 분포,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에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 미납한 내용을 추정컨대 임대를 맞추지 못할 거라는 가능성을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뜻은 시세는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인 즉슨 지금 현재 문막에 있는 요 주거용 부동산만 가지고는 임대 수요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임대 수요를 못 맞추는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여기 보시면 기업도시, 이 기업도시와 문막의 이격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바라보자면 문막에 계신 분들이 기업도시 쪽으로다가 아파트 분양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분양받은 이유는 물론 실거주 목적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프리미엄에 대한 생각도 하고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기업도시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고 생각보다 무언가 원활하게 분양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해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금에 대한 압박을 받겠죠. 그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서라도 옮겨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쓰신 것 같아요. 자금에 대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잔금을 치르고 이쪽 아파트, 기업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를 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쪽과
집과의 이격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임대료가 30평대 아파트가 뭐 500에 50, 500에 45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새 아파트를 500에 45나 50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여기 사는 것보다 이쪽으로 옮겨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문마급에서 기업도시 쪽으로 좀 월세 물량들이 흡수되고 입주 물량들이 이쪽으로 흡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막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00만 원에 낙찰받아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저희가 계산을 대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그러면 지금 4,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낙찰가가 4,500만 원. 4,500만 원에 대해서 무언가 융자를 발생시키겠죠. 그러면 융자를 4,500에 대한 80% 넉넉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융자를 80% 발생시킨다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필요한 돈은 900만 원에 플러스 취등록세 명도비용까지 하면 뭐 한 200만 원 잡아버리면, 그러면 1,100만 원 정도면 1,100만 원 정도면 내가 취득을 한다. 그러면 내 돈 1,100만 원이 없어서 이걸 포기했나?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아까 월세가 50이라고는 했지만 이거 접어두고 뭐 한 500으로 잡아볼까요? 4,500 낙찰을 받았고 융자를 80% 받았더니 실제로 3,600이라는 융자가 나왔고 내 돈이 9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부대 비용 포함해서 취등록세 하면 1,100만 원이 되더라. 근데 임대를 예를 들어서 500에 30에 맞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낮게 잡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하는 방식은 3,600만 원에 대한 융자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3,600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융자 이자 4% 계산해 보겠습니다. 144만 원이거든요. 144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2만 원이 돼요. 그러면 30만 원 받아서 월 12만 원을 제하고 나면 18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기는 거지. 이러한 수익이 생기는데 이거를 포기하냐? 근데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흡수해 버리니까 실제로 투자되는 돈은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600만 원에 월 수익 18만 원이 남는다. 이거 나쁜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금을 미납을 했다. 이 뜻은 조금 임대 수요라든가 혹은 임대층을 맞추기 쉽지 않았거나 혹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미납했다는 뜻은 보증금 350만 원씩 계산했을 때 보증금 350만 원, 이거는 좀 더 사이즈가 크네요. 350만 원만 가정해도 700만 원에 대한 손실이 났다는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물건의 입찰을 한번 잘못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감정가 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산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자체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조심해서 잘 하겠지만 오류 감정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것을 감안을 안 해서 감정을 했을 때는 저평가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거를 너무 과감정을 해서 과평가되기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뭔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분들이구나라는 판단보다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감정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정평가는 그냥 내가 입찰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될 뿐이지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고 부동산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두 가지 물건을 미납했다는 뜻은 조금 초보자가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재매각 물건에 대해서 잔금 미납한과 동시에 보증금 몰수당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손실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났다.
그럼 이 7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한 달에 뭐 70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분이 무언가 큰 꿈과 희망을 안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뜻은 굉장한 손실로 다가왔을 확률이 큽니다. 자, 오늘은 원주에 나와 있는 재매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보통은 재매각이 되면 보증금이 20%로 상향되거든요. 근데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무언가 보증금 20%로 상향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네요. 보증금 20%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재매각이 이루어진다. 미납해서 이루어진다면 보증금이 3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법원 재량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엄청나게 클 때는 누군가 미납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20%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마다 조금 물건마다 성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물건은 보증금이 20%로 올라 있습니다. 이 올랐다는 뜻은 처음에 누군가 들어와서 보증금 10%를 미납함으로 인해서 몰수당했잖아요. 보증금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취지는 뭐냐면 야, 너 이제 좀 조심해서 들어와. 10%가 돈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이제 금액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신중하게 들어와라. 들어와서 실수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좀 보증금을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